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밤 9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폭풍과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아날로그 시계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지루하거나 할 일 없거나 머릿속에 혼자 생각이 많아지면은 초침이 가는 소리가 막 들리곤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큰 아날로그 시계 집에 있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째깍째깍째깍 그 초침 가는 소리가 막 들리곤 하죠. 그게 소리 들리는 게 그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뭔가 좀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다는 증거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땐 그런 소리 안 들리죠, 그죠? 지난주 내내 그런 초침이 들리는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내내. 진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저도 처음 보고요. 저도 처음 보고 정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어쨌든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게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되죠. 근본 원인, 주식 떨어진 게 해결이 돼야 요게 해결이 돼야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방법을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잠시 있는 건 가능해도 결론적으로 이거 해결이 돼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음은 하지 마시고 술 먹는 거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심지어 다음날 내 생각을 해야 되는 머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숙취로 인해서 술은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공부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바보가 되지 않도록 공부하고 내 실력을 기르는 방법 외에는 이거를 헤쳐나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토요일 밤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단기 금리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사실 작년 8월쯤에 한번 역전이 됐었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를 제가 일단 여러분들 그 처음 얘기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장단기 금리차의 개념은 이겁니다. 자, 채권의 만기가 10년물짜리가 있고 2년물짜리가 있고 3개월물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1년, 2년, 5년 뭐 사이사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얘네인데 자, 보시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돈을 10년을 빌려주는데 10년 빌려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높게 받아야 정상이죠. 반면에 내가 돈을 하루나 이틀 아니면 3개월을 빌려준다면 10년 빌려주는 것보단 안전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게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원리예요. 위험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자를 비싸게 받는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이거를 베이스에 깔고 가시면 돼요. 장단기 금리차라는 건 그래서 이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를 비교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선행지표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경제 선행지표가 작년 7월에서 8월쯤에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이건 2년물이고 요거는 3개월물, 10년물하고 3개월물. 여기 보시면 확연하게 작년에 역전이 됐던 때가 있었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극심한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극심한 비정상. 왜 그 돈을 10년 빌리는데 왜 제로 금리고 돈을 3개월 빌리는 게 더 안전한데 왜 금리가 더 비싸냐 이거죠. 비정상이죠, 그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언밸런스가 나타난 거. 위에 있는 거 이건 뭐다? 이게 정상. 이게 일반적인 상황. 저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에 7월에서 8월 정도에 역전이 한번 됐었어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언제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뒤 6개월 정도 뒤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100%의 확률로 왔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중하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나 주가 폭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 죄송하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틀린 헛소리가 됐었죠. 그때 당시 어쨌든 제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 왜 제가 이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률 100%의 이런 일이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측을 했었냐면은 예전과는 달리 양적 완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양적 완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양적 완화 하던 거 취소하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하면서 연준이 정책을 잘못 써서 인위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자연스럽게 시장 참가자들이 매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전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로서의 이제 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그게 보기 좋게 틀렸었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제가 그때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어쨌든 폭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을 때에 또 주가의 폭락이 몇 개월 내에 또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믿고 갑시다. 양적 완화고 뭐시고 간에 무조건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일단 죽었구나, 주식 끝났구나 생각하시고 도망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가 하나 일단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된 셈이고요. 주말 동안에 이걸 안 그래도 이 차트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또 뭔가 하나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언제 주가가 폭락할지,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언제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한 예측도 장단기 금리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장단기 금리차가 단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대충 힌트를 대충 주긴 주더랍니다. 대충 살펴봅시다. 자, 이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박스권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80년대는 좀 빼놓고 대충 박스권이에요. 0에서 2.5에서 2.7%, 0에서 2.7%의 박스권입니다.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는 최대 2.5에서 2.7%까지 밖에 벌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년물이 5%일 때 2년물이 2.5%, 이렇게 두 개 간의 금리 차이는 최대 2.5에서 2.7까지 밖에 날 수 없다 라는 게 지난 수십 년간에 쌓여있는 데이터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3개월물 보면은 이것도 0에서부터 이것도 박스권인데 0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뭐 대충 한 3.7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0에서 한 3.7 정도의 박스권을 갖고 스프레드가 움직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 10년물이 5%일 때 3년물 금리는 한 1.5에서 1.2% 정도까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3.5에서 3.7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거를 좀 어떤 시장에 지난 데이터를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년물을 갖고 해도 되고 3개월물을 갖고 해도 되고 똑같은데 이걸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증시의 타이밍에 대한 게 나오겠죠. 미국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IMF라는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IMF 때는 이걸 분석하면 안 맞습니다. 어쨌든 IMF를 제외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인해 박살나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개략적인 힌트가 장단기 금리차 차트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봅시다. 대충 언제 사면 되냐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순간,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 주식을 사면 되겠죠? 예를 들면 봅시다. 87년 11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1.26에서 89년 1월 달에 역전이 됐습니다. 자, 87년부터 해서 89년까지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3조 호황 있었죠? 우리나라 88 올림픽하고 87년 여기입니다. 87년부터 해서 월봉이고 코스피 월봉이고 87년부터 89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장단기 금리차를 갖고 베팅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맞춘 사례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87년 11월 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87년 11월 여기 장대 양봉 나오는 요때
요때입니다. 바로. 자, 87년 11월 여기 장대 양봉 나오는 요때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본격적으로 작아지는 순간,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지는 요 순간에부터 장대 양봉 나오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요때 89년 1월달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저것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베팅이 가능했다. 요 구간,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벌어졌을 때 사서 0이 됐을 때 판다 라는 전략이 가장 잘 맞아떨어졌던 때, 요때가 있고요. 이때도 잘 맞습니다. 89년 1월 달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서 92년 9월 달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0에서부터 2.5까지 올랐습니다. 요 구간입니다. 여기 있는 요 구간을 살펴볼게요. 자, 89년 5월부터 해서 92년 10월까지 89년 1월 여기죠. 89년 1월부터 해서 자 92년 여름까지 92년 여름 딱 여기네요. 그죠? 92년 7월 8월 9월입니다. 여기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늘어날 때 주가가 우리나라 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92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2000년 5월까지. 근데 우리나라 이때는 중간에 저기 IMF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차트가 우리나라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그래서 피크를 찍고,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줄어드는 요 축소되는 요 과정 중에서 94년, 95년까지 급격히 줄어드는 요 과정 중에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92년 여름부터 해서 94년 겨울까지 정확하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배 올랐던 것 같아요. 2배 올랐네. 500에서 1100까지 2배 올랐습니다. IMF 때는 제외하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우리나라 주식이 박살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요, 요때 한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2003년 여름부터 해서 2006년 겨울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던 게 2.69에서 마이너스까지 역전이 됐었죠. 다시 10년물하고 2년물 기준입니다. 2003년 여름에서부터 해서 2006년 겨울까지. 자, 한번 봅시다. 차트에서 한번 보자고요. 2003년 여름 8월, 2003년 8월 어딥니까? 요 자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2003년 8월 월봉 여기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게 언제? 2007년 1월 요 자리입니다. 솔직히 요 위에 이 세 달간의 오버슈팅은 뭐 못 먹은 거는 아쉽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요 구간은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 사례도 살펴보시면 사실 이건 코스피로는 잘 설명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S&P나 나스닥 놓고 하면은 좀 더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스피 놓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례 더 볼 게 있다면은 대충 이런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났을 때쯤에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벌어져서 다시 2.7대까지 찍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2007년 1월달이네? 의외로 1월달이네? 2011년 말 잘못했습니다. 2011년 1월달 요 자리네요. 요 자리. 2011년 1월달에 장단기 금리차가 최대로 벌어지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최근까지 여기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0이 됐다.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이에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라는 거, 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로 보면은 약간씩 설명이 좀 덜 되긴 하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만 갖고도 사실 지금 이 주식을 매수할 땐가 아니면은 주식을 매도할 땐가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얕은 타이밍, 두루뭉술한 타이밍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 갖다 베팅을 하면은 우리 평생 망하진 않고 돈 까먹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물 놓고
연구해도 똑같아요.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죠? 문제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언제 반등하는데? 언제 반등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아직은 좀 깝깝하죠. 사실 옛날과 지금 폭락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아, 또 광고 떴네. 다시 코스피를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지금만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만의 특징은 주식이 먼저 굉장히 많이 내려와 버렸다는 게 옛날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놓고 얘기했을 때도 이번엔 이상하게 주식이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를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 폭락의 그 어떤 주가의 저점 때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최고로 벌어져 있을 때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은 일단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서야 0.5%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년물하고 2년물이 이제서야 0.5%의 장단기 금리차가 생겼습니다. 최소한 2에서 2.5%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요게 장단기 금리차가 요렇게 벌어지는 순간엔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0.5%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역사적인 데이터로 놓고 보면 앞으로 주식 빠질 일이 좀 더 남았다는 거, 어쩌면 굉장히 많이 남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암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어쨌든 이번 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먼저 내려와 있고, 옛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2008년과 IMF 때는 일단 대기업들과 은행이 다 망하면서 시작했고요. 국가 부도 위기라는 걸 바닥에 깔고 시작했는데, 최소한 지금은 그렇진 않죠. 최소한 지금은 국가 부도 위기도 없고, 일단 대기업들도 멀쩡하고 은행도 멀쩡합니다. 물론 시간이 이대로 계속 더 지체가 된다면 박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지난번 위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주식만 빠져 있다라는 게 약간 예전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죠. 주식이 여기쯤에서 이제 빨리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환율하고 아직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듯한 보이는 그런 환율과 장단기 금리차 이런 애들이 더 올라갈 군형이 남았기 때문에 주식이 어쩌면 한 방 더 빠질 수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 볼 타이밍이죠. 뭐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희망적으로 봅니다. 코스피가 뭐 하락한 기간도 사실 2년 몇 개월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녁 미국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미국이 어제 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동성 지수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이제 약간씩 제한이 걸리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요즘에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4% 하락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4% 하락하면은 장단기 금리차, 아니 저기 장단기 금리차가 아니고 변동성 지수 파바박 뛰면서 시장이 개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풋옵션과 하락을 주도하는 상품들이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희망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트럼프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백신을 찾고 있다는 거, 자기의 다음번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백신 개발을 독촉하고 있고, 뭐 바이엘 이런 데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용해서 뭐 사람들이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는 것도 긍정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미지수다 라는 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음번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나 이런 부분을 결코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서 저 장단기 금리차의 어떤 미래 예측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이번에 얻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살아남으면 강해지는 거고요. 이번에 죽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서 다음번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실력의 원천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얻어맞으면서 배워나가는 게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뭐 최소 아직까지 이번엔 돈은 안 까먹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도 또 광란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 부분을 어쨌든 이번에 좀 살펴봤고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염두 잘 해보시면서 한번 또 지켜보시면 또 다른 투자에 또 다른 관점이 생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좀 오늘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치고 또 질문 있으신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내일은 영상 안 올릴게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